자, 오늘은 우리 그 보호무역주의가 이제 글로벌리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도대체 이거 보호무역주의가 뭐냐, 그리고 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가 한번 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없지만 가능성이 뭐 높진 않지만 한미 FTA도 이거 뭐 다시 해야 돼. 그다음에 뭐 TPP도 뭐 무효다. WTO도 탈퇴하겠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분위기들이 점점 이제 번져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요새 뉴스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뭔가요? 그거를 제가 지난 10월 7일 날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두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보호무역주의는 외국으로부터 값싼 제품이 들어오면 자국의 산업이 붕괴되고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이어서 그 다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들이 있습니다. 네네. FTA 체결이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 관세 장벽은 낮아졌으나 무역기술 장벽이나 통관, 위생 조건 등 수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실질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무역주의는 오늘날 자국의 산업을, 왜냐하면 FTA를 체결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산업, 어떤 산업이 망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산업을 이제 유치 산업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infant industry,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어린 산업이다. 그런 근거하에 이 산업은 보호해야 돼. 그래서 FTA를 체결하더라도 관세를 유지해야 돼. 즉시 철폐는 일단 안 되고 20년 내 단계적 철폐를 해야 돼. 뭐 이런 종류의 보호무역주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FTA를 많은 국가들이 서로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자유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와중에 지금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분위기 속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거죠. 저기 정의한 것처럼 뭐 위생 조건을 까다롭게 한다든가 기술 수준을 되게 높게 이 정도의 안전 수칙을 지켜야만 우리가 받아들인다. 무슨 인증 마크를 그렇죠. 획득해라, 막 이런 그런 식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보호무역 조치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너도 나도 서로 확산되는 분위기가 있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게 보통 이게 우리 시청자분한테 요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호무역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관세로 때리는 조치가 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쉽게 표현하면 비관세 조치,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관세 조치에는 뭐가 있냐면은 너네 물건 원래 니네 나라에서는 50원 팔던 걸 왜 우리나라에다 30원 팔아? 이 새끼도 웃기네. 왜 우리한테 싸게 팔아? 그러면 이제 그 마진을 갖다 너한테 때리겠어. 이게 이제 쉽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덤핑 관세죠. 반덤핑 관세. 이게 제일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니네 나라에도 50원 파는 거 우리나라에도 50원 파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 50원 알고 보면 니네 나라는 전기료를 정부가 일부러 싸게 해줬잖아. 보조금 20원 줬잖아. 그러면 이거 사실 보조금 없었으면 우리한테는 70원에 팔았어야지 라고 나오면 또 20원을 때리겠죠. 이제 그게 이렇게 하면 상계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가 특히 재밌는 게 상계 관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이 커피가 니네가 왜 이렇게 싸게 파는데 니네 정부가 어떤 보조금을 줬고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이제 상계 관세 같은 건 조치라는 게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많이 쓰는 조치죠. 후진국은 사실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이 조치들도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교수님 말해줬지만 지금 최근에는 이제 뭐 반덤핑 관세는 어느 나라나 늘 쓰고 있지만 상계 관세 같은 경우는 이제 선진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거고 비관세 조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아주 많아져서 이제 중국 같은 곳은 이제 골 때리는 거죠. 자기만 표준을 쓰는 거죠. 니네 뭐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기술 기준 이래도 우리 거 하나 더 받아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니까 아주 재밌는 무역 관세들이 나오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저희가 거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대답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걸 종합해 보면 지금 제가 준비된 차트에 보시면 맨 위에 첫 줄 한 줄로 제가 정리를 했죠. 4대 보호무역 조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위생이나 검역 수준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기술 장벽을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거, 아니면 반덤핑 조치, 그리고 아예 통관 자체를 거부해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면 특히 이제 위생 및 검역 같은 경우는 식료품이나 화장품, 의약품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기술 장벽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자제품, 전기제품, 특히 요즘 안전성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기술 장벽을 높게 합니다. 니네 나라에서 KS 마크 받았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마크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니네 거기서 받은 거 갖고 지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여기 와서 또 이 인증 마크를 또 받아라.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니네 나라 제품을 받아들이겠다 하는 조치. 예. 그리고 이제 반덤핑을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덤핑의 정의가 뭘까요? 덤핑. 동일의 재화를 상이한 시장에 상이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같은 이 포인터를 미국에는 100원에, 일본에는 300원에 팔아요. 그럼 이거는 덤핑이에요. 정의상. 근데 이건 경제학적 정의고요. 무역 관례상의 정의는 우리나라에서는 100원에 판매되는데 니네 나라에서는 50원에 파는 거야. 니네 나라에는 내가 예를 들어 50원에 팔아. 그럼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야? 이게 무역 관례상의 덤핑입니다. 이런 것이 발견되면 반덤핑 관세를 매죠. 상계 관세처럼 반덤핑 관세를 확 매겨버립니다. 그런 조치. 그리고 이제 통관 거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마약 성분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이 함유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뭐 라벨링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든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제품이 불량하다거나 아니면 포장이 불량하다 이런 걸 아예 통관을 거부하죠. 이런 여러 가지 보호무역 조치들이 특히 미국과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방금 아까 트럼프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뿐만 아니라 두 후보 모두 보호무역주의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전체 무역에서 두 나라가 한국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거든요. 그러면 자꾸 보호무역 하니까 FTA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굉장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뭐 이 보호무역주의가 이렇게 지금 만연해지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먹고 살기 좋고 풍부하고 넉넉하면 사실 이제 이런 분위기까지 안 갈 텐데 지금은 사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고 있고 각국들이 다 힘들다 보니까 점점 더 분위기가 이쪽으로 더 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도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있었습니까, 선생님? 그럼요.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수인 씨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수인 씨, 수인 씨 별로 안 좋아하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최진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요번에 얼마 전에 그분의 우리 독일 망명 정부를 이끌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의 이제 옷장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 옷장 안에 이제 가득 있었던 게 바로 명품이죠. 저는 명품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수인 씨는 아닐 것 같고 그 명품의 탄생이 사실 보호무역주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호무역주의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프랑스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어디 나라든지 마찬가지인 건데, 그러니까 이 당시 뭐가 되는 거냐면 국부거든요. 결국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듯이 국부의 원천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국가의 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국가의 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되느냐? 나는 수출하고 수입은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수출하고 수입은 안 하겠어.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보호무역이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치산업 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방산업이라든가 그 당시에 프랑스의 운동화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의 장인들이 와서 이제 그걸 갖다 한 땀 한 땀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명품도 탄생하고 되는 게 이제 사실 명품 탄생도 프랑스 보호무역주의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 독일 망명 정부를 이끄시는 분도 보호무역과도 상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보호무역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국가라는 거예요. 보호무역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게 국가거든요. 국가. 이게 사실은 뭐냐면 국가주의가 더 강력해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뭐가 되냐면 중세 유럽이 군권화되고 교황의 권위가 삭제가 되면서 일국적인 차원의 그런 경제 구조가 성립되는 것과 더불어서 보호무역이 탄생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가 냐면은 국가주의에 다시 한번 그런 국가주의적, 그러니까 세계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떤 거냐. 그럼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어떤 나라가 되냐면은 국가주의적 성격이 훨씬 더 강화되는 국면으로 세계적 차원을 읽을 수는 있다라는 거죠. 보호무역이 강화된다라는 거는 국가주의적 성격이 강화되는 시기구나, 이 시기가. 그럼 어떤 영향이 벌어질 것인가를 갖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죠. 그러네요. 제가 역사 얘기를 하면 무조건 최진기 선생님한테 배우는 입장인데요. 전 잘 모릅니다만, 저도 잘은 모릅니다만, 그래도 조금 아는 거 하나가
1930년에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거죠. 스무트 홀리법. 스무트 홀리법. 스무트 홀리법을 제정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대공황 시절인데 자국 산업 보호하려고 관세를 한 20% 가까이 매겼어요. 그러니까 주요 수출 대상국인 유럽,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니네만 해? 그럼 우리도 보호해? 하고서 서로 너도 나도 관세를 서로 부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엄청나게 팽배되면서 대공황이 더 악화된 상황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게 그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지금 역시 이런 리세션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보호무역주의가 또 확산되고 있는데 이게 다시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힐러리도 긍정적으로 지금 보진 않잖아요. 뭐 한미 FTA도 뭐 이게 뭔가 그 부적절한 것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뭐 자기도 TPP에 대해서도 뭐 이 불필요한 것들은 또 반대한다. 뭐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에도 불쌍해. 트럼프 아니면 힐러리야. 뭐 우리나라는 정말 뭐 투표장 가기 싫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제 입장이라도 정말 투표장 가기 싫은.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뭐 다 갑갑한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건 간에 그래서 미국도 이제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놓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보호무역주의의 역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관세를 높였어. 그래? 그럼 너 빼고 우리끼리만 무역할래?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좀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호무역이 좋다, 자유무역이 좋다라는 그런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사실은 반대예요. 보호무역은 나쁘고 자유무역은 좋다, 혹은 자유무역은 나쁘고 보호무역은 좋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성되느냐의 문제죠. 사실은 이게 적절하게 조화롭게 구성이 돼야죠. 아까는 말했지만 스무트 홀리법처럼 해서 공멸을 갖고 오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건 공멸하는 길이잖아요. 근데 그 공멸을 막기 위해서 사실 등장하는 것도 EU가 등장하고 FTA가 등장하고 또 그런데 FTA가 등장해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그건 또 보호무역으로 갔고. 그러니까 한국 정부도 사실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야죠. 지금 이제 어느 흐름이 더 커지느냐를 봤을 때 근데 과연 지금의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예전처럼 공멸로 갈 정도의 수준으로 갈 것인가. 사실은 세계 경제의 연관성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수님이 맨날 칼럼에서 이렇게 신문에서 이렇게 요청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받아보고 한번 써보고 싶은데 그런 것죠. 보호무역이 좋다, 자유무역이 좋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지만 어떤 케이스에서는 자유무역을, 어떤 케이스에서는 보호무역을 가져가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좀 가져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너무 분위기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저는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어떤 나라랑 또 어떤 업종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걸까요, 선생님? 피해를 보는 업종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저기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드린 게 편할 거예요. 다시 한번 4대 보호무역 조치가 이렇게 4가지인데 그 4가지에 걸쳐서 산업들이 섹터가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생 및 검역 이거는 이제 위생 및 검역하고 SPS하고 기술장벽 조치 이 TBT 이 2가지는 그 해당 국가가 WTO나 해당 당사자국에다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통보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위생 및 검역 수준이 안 돼 있어. 그런 인증을 안 받았어. 뭐 이렇게 하는 건데 특히 위생 및 검역에 해당되는 업종이 식품, 의약, 그리고 화장품 이런 영역이고요. 제가 최근에 지난 9월에 한중 FTA 반년이라는 보고서를 썼어요. 한중 FTA 반년. 제가 홍보하는 것도 저는 그거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 보고서이기 때문에 늘 홍보하시니까 지겹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좋습니다. 와, 뭐 매주 칼럼 나오고 매주 뭐 아주 기사 나오고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설명을 더 잘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한중 FTA 반년이라는 페이퍼를 썼는데 그때 한중 FTA를 체결했는데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즉시 철폐 품목 같은 경우는 한중 FTA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 다른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걸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한시적으로 본다면 화장품 같은 경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위생 및 검역 수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자국의 산업 보호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해외 직구나 이런 것들을 막는 그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한국 온라인 쇼핑몰
접속 속도를 엄청나게 느리게 하는 뭐 그런 이상한 보호무역주의까지 네. 겹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었고요. 네. 또 기술 장벽 조치에 따라서는 전자나 전기, 반도체 뭐 이런 거 다 포함됩니다. 그런 산업에 영향이 있고요. 네. 그리고 반덤핑 같은 경우는 역대로 이제 조사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철강이나 철강 제품 요런 것을 중심으로 반덤핑이 좀 집중이 됐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 제품 이것을 중심으로 반덤핑이 있었고 통관 거부 사례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 중심으로 각 보호무역 조치가 산업별로 좀 달리 집중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산업별로 영향을 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처럼 이 GDP 그 구조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그래도 꽤 높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 그럼 우리 같은 나라는 어떻게 도대체 이 시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이 사실 실질적인 고민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들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처는 네. 정책적으로 보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보호무역주의의 역습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막아야 되는 게 첫 번째인데 기업 입장에서 대처할 방법은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를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제가 차트에 제시를 했는데 중국 환경규제 현황 이렇게 제시를 해놨습니다. 왼쪽에 대기오염 방지법,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경규제적인 것들을 발표를 한다거나 뭐 혹은 기술장벽 조치가 취해질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그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보호무역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파는 회사가 여기 배기량 기준을 더 올릴 것 같아. 아니면 그 에너지 효율성 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를 수준을 더 올릴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맞춤화된 제품을 생산해야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낭패 보는 그게 역사적으로도 있었죠. 도요타 사건이죠. 도요타가 미국에 수출하다가 환경 규제를 갑자기 강화하면서 맛이 간 거죠. 그냥 완전 막 간 적이 있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주요국을 중심으로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있을 것인지 조치가 있을 것인지를 먼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좀 말씀드리는 게 우리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계속 저가 전번에 얘기했던 거랑도 일맥상통한 건데 뭐냐면 이 예전에 같은 반덤핑 관세 시절하고는 물론 반덤핑 관세가 안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덤핑 관세 맞는 것들은 주로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규모를 엄청 크게 갖고 제품의 가격을 낮춰버렸기 때문에 자기네가 경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반덤핑으로 몰아서 치는 거라 이때는 사실은 그 나라를 몰라도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나라를 모르고 철만 알고 화학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대통령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한국이 텅 빌 정도로 떠나라. 네, 그래서 진짜로 가서 굳이 대통령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이 시점에? 아니 독일 망명정부를 이끄시는 분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해도 독일 망명정부보다 더 심한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냐면 진짜 그 하는 게 진짜 저에 나오는 중국 전문가 정말 이 중국 전문가들이 아니 정말 많은 친구들이 진짜 중국 명문대를 아직은 뭐가 좋은 거냐면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들어야 되는 게 이럴 기회가 사실 별로 없는 경우가 뭐냐면 아직도 한국 유학생들은 중국에 가면은 훨씬 높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이 말을 꼭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아주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할게요. 제가 이거 학교를 뭐 서열화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서열화가 엄청 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대학을 갈 수 없는 실력이에요. 사실은 내가 우리 수능적 이걸 갖다 봤을 때는 그럼 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학을 갈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에 가서 중국어만 좀만 공부를 하면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의 아주 높은 수준의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쉽게 하면은 한국의 서울대 연고대 한국에서는 서울대 고대 연대 이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죄송합니다만 뭐 내 마음대로 떠드는 거니까. 근데 중국에도 똑같이 서울대 고대 연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선 그걸 못 갈 실력이라도 중국 가서 공부하면 아직은 거기 갈 기회가 있다.
그럼 거기에 엘리트들하고 섞여서 생활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10년, 20년 뒤에 진짜 한국의 큰 유산이 될 수 있고 그런 인재가 없으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냐면 현지에 밀착화돼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 중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중국 소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거든요. 저처럼 이제 책상에 앉아서 얘기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예, 근데 정말 현지에서 밀착화돼서 아는데 조금 다른 예지만 제가 이제 IMF에서 발표하는 뭐 다양한 보고서들을 수시로 찾아보는데 IMF에서 얘기하는 한국 경제에 관한 보고서는 제가 안 읽어요. 저보다 더 모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IMF에서 한국 경제를 담당하는 연구자가 몇 명 있다고 얘기는 안 하지만 몇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보다 한국에서 밀착화돼서 한국 경제를 맨날 끊임없이 보는 수준은 보면 깊이가 굉장히 달라요. 보고서의 깊이가. 잘 모르고 쓰는, 죄송합니다. IMF 관련 종사자들.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인 거죠. 중국 소비자를 제대로 알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전문가 혹은 중국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한국어를 잘하는 중국인 그런 사람들을 대령을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예 그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신성장 산업에 대한 독자적인 기술 같은 것들을 보유하는 것이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좀 보호무역주의를 좀 조금 떠나서 무역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왜냐하면 한중 FTA 반년을 살펴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즉시 철폐 품목은 금액 기준으로 한 5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5년 내 단계적 철폐, 10년 내 단계적 철폐, 15년 내, 20년 내 뭐 이렇게 달라요. 근데 대기업들은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요. 내가 생산하는 이 제품도 이제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모니터 딱 찍으면 언제 관세 철폐가 된다라는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플랫폼이 빨리빨리 개발돼 가지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경우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적극 좀 정부에 독일 망명정부에 좀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그런 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런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내 제품이 보호무역 조치에 해당되는 제품인 것을 먼저 알려주는 그런 플랫폼이 중요한 것 마련된다면 조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좀 거시적인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보호무역 나오는데 어쨌든 이게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자유무역이 비교 우위를 갖잖아요. 절대 우위든. 그래서 양국가에 다 좋은 건데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어쨌든 자유무역을 무역 개방도가 높았던 국가가 성장 속도는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는 이미 검증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패턴들을 우리가 그래서 사실 보호무역이 진짜 나쁜 거는 진짜 보호무역을 반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진짜 아담 스미스거든요. 그러지만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의 그 실질적인 내용은 전반 보호무역 다 반대하는. 왜 보호무역을 아담 스미스가 왜 반대하느냐? 이 보호무역,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경제학이라는 게 계속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보호무역을 하는 산업의 기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재밌는 거는 다수랑 소수가 싸우면 당연히 다수가 이길 것 같은데 소수가 이기는 거죠. 왜 소수가 이기느냐? 왜냐하면 이 소수는 자기들의 그러니까 100만 원을 둘러싸고 100명하고 한 명이 싸우면 한 명이 이기는 거예요. 왜? 100명은 100명한테 100만 원은 한 사람한테 10,000원이지만 한 명한테 100만 원은 이게 내 전부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고 소수가 단결이 잘 되니까. 그럼 이게 뭐냐면은 보호무역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아담 스미스는 보호무역이란 말 안 쓰고 중상주의라고 얘기하죠. 중상주의로 인해서 그 자기 쉽게 얘기하면 커피가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커피가 못 들어오면 녹차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이익을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것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반대글을 썼던 게 사실 아담 스미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호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게 보호무역이라는 장벽을 누가 만들었는지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누가 지금 이익을 보고 있고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밝혀내야지 사실. 굉장히 또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할까요? 제가 그 한 가지 팁을 좀 전달해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실까요? 저기
오른쪽에 제시되어 있는 차트를 잠깐 보시면 2016년 8월, 그러니까 3달 전이죠. 전자전기기기 상호 인증 제도가 발효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은 한국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아야 됐었고요. 중국은 중국 시험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았어야 됐는데 이제 서로 수용하기로 MOU를 체결한 거예요. 네네. 8월에 그러니까 이 사항을 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예? 잘했다고요. 잘했습니까? 네.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중간에 교역이 더 이제 전자전기 제품 같은 경우 더 다른 여건을 제외할 경우 저 제도로 인해서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런 게 이제 저것도 재밌겠다. 저것도 하지만 이제 아까도 나왔지만 위생 및 검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런 식으로 중국하고도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유수진 선생님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어쨌든 이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좋은 재테크 요령 뭐 이런 거 있을까요? 이 관점에서. 근데 뭐 좋은 재테크 요령이라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를 당분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이 기조가 이 방향으로 간다면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미리 체크하시고 거기에 대한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반대로 이것과 상관없이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9대 신산업 선정을 또 하고 봤었잖아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잘 가고 있는 기업들, 보호무역주의 뭐 상관없이 잘 갈 회사들도 보시고 투자할 만한 유망한 회사들을 찾아보시고 그 정도 아이디어를 갖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조언 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하나 좋은 얘기는 맞네. 뭐 하십시오. 하고 싶은. 아니 쓰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확실히 중국이 진짜 이게 참 사실대로 말하면 참 어떻게 보면 걔네들이 비자를 발급받아서 간다는 자체가 좀 화가 나죠. 일단은 그거부터 하는데 이게 규제도 사실 이게 우리가 나오지만 여기 지금 나왔지만 위생 및 검역 규제 같은 경우 사실 걔네가 위생 및 검역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죠.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보호무역 했을 때 이제 중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 생각하는 게 가서 야 중국 니네가 위생 및 검역을 갖다가 기준을 만들어 이게 근데 그 수준이 또 보통이 아니라 또 엄청 엄격하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니네가 그런 기준을 갖는다라는 게. 근데 그거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거 하나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모레가 중국에서 지금 9위인가 10위밖에 안 돼요. 화장품 점유율이. 근데 우리나라 그 주식 2대 부자가 거기 출신 아니에요. 그걸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의 위생 검역 규제가 하나가 바뀌어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큰 영향을 받아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을 정말 만들어 나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런 걸 해 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교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모든 건 다 교수님. 네, 어쨌든 뭐 교수님은 하신 말씀 다 하셨다고 하셨고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차게 마무리. 네, 고생하셨습니다. 맞았어요.